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손진학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지금 시간이 지금 25분인데 딱 30분 감안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남북통일과 통일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한 겁니다. 저는 건국대로 오기 전에 30년간 안보 관련 업무를 종사하면서 북한에도 여러 번 갔다 왔고, 또 북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대화도 해보고, 남북 문제나 핵 문제 관련 협상도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참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걸 좀 반영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은 뭐냐 하면은 사전적으로 보면은 나누어진 것들 합쳐서 하나의 조직과 하나의 체계 아래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조직과 체계 아래로 돼야 되지, 그러니까 엉뚱하게 중간적 어정쩡한 이런 건 통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고려 연방제 이런 거는 그냥 큰 연방체제 놓고 그 밑에 두 개 국가가 공존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건 이렇게 보면 통일이 아니죠. 유사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말하는 통일을 보면은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 상처와 폐해를 극복하고 일상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으로서 최종 상태는 국토 분단 이전의 상태를 복원하고 남북이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남북이 합쳐져서 하나의 체제가 마련돼야 이게 진정한 통일입니다. 자, 그러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상황은 어떤지, 오늘의 남북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인데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인구는 거의 저희 2배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 총생산을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55배 높습니다. 1인당 GNI도 28배가 높습니다. 무역 총액은 1766배입니다. 곡물 생산은 북한이 조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잡곡 같은 걸 많이 생산하거든요. 저렇게 생산하면도 식생활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늘 식량이 부족합니다. 철도 총연장은 보면은 철도 총연장은 북한이 덕입니다. 너무 낙후됐죠. 평양에서 청진까지 가려면 일주일 넘어 걸립니다. 시속 20-30km 가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 총연장은 저희들이 훨씬 많습니다. 도로는 보면은 한 4배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 여러 가지 지표를 볼 수 있는데 기대 수명을 보면은 남자는 우리가 80세인데 북한이 67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남자나 여자나 13세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 환경이나 보건, 건강 이런 게 열악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북한을 보겠습니다. 이 북한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한하고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문화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조선이 3개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1조선이 당군이 건설한 조선이고, 2조선이 태조 이성계가 건설한 조선이고, 3조선이 북한이 건설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똑같은 조선말을 씁니다.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군 조선이 조선이 되고, 태조 이성계가 만들어진 후조선이 되고, 북한은 후조선이 되겠죠.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자, 보면은, 자, 최고 권력자는 조선이나 북한이나 세습 전제군주입니다. 여기도 세습 전제군주 김씨 수령이죠. 대를 이어서 하죠. 최고 권력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백성의 어버이고,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 이렇게 하듯이 공산주의 대가정의 어버이가 김씨 수령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 권력자는 모리성입니다. 오리가 없습니다. 왕은 잘못한 게 없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정부 밑에가 잘못하는 거지. 최고 권력자와 백성 간 관계는 절대적 무조건적 충성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지시도 할 수 있지만은 백성들이 상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언도 할 수 있고 언론도 개방돼 있어요. 도끼를 갖다 놓고 도끼 상소하듯이 이게 부당하면 내 목을 쳐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북한은 지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상소 신원 제도가 있긴 있는데 간언하고 언론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하는 순간에 그냥 이게 목이 날아가죠. 바로 정치분 순서가겠죠. 그러니까 치국 원리는 조선은 왕도와 인등정치입니다. 왕권과 백성을 위한. 그리고 공공연한 처형도 막하죠. 남대문 저작거리에 효수에서 달고 하죠. 북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제는 이건 백성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정권을 위한 체제입니다. 북한은. 인덕정치라는 건 오로지 자기의 선동부가 하는 선전을 위한 거죠. 사회체제도 신분하고 계급사입니다. 산업공상 플러스 노비 이런 게 있었죠. 북한도 신분 계급사입니다. 한 번 귀족은 계속 귀족입니다. 핵심 계층, 기본 계층, 복잡 계층이 있어서 기본 계층이 대체로 주를 이루고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 계층은 대를 이어서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하지 않느나 그렇습니다. 자, 그 중심에 유일적 영도 체계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입니다. 북한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가치는 김정숙의 말입니다. 말이 있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몸바쳐 투쟁하라. 김정은의 권위 및 당의 권위를 절대하여 결사옹위하라. 이게 인쇄가 잘못됐는데 이게 결사옹위하라. 그 다음에 무조건성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 대를 이어 개성하라.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기에 반하면 무조건 정치적 소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둘러싼 북한은 이런 상태고, 남북과는 비교는 그렇고, 북한은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지정 하나 보겠습니다. 앞에서 박사님이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보면 정치 군사적으로 대결구도입니다. 이 점이 자꾸 이렇게 찍히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대륙 세력, 중로와 해양 세력, 미일이 지금 대결하는 지역이고, G1, 미국과 G2, 중국 G2라고 그러죠, 지금. 이 대결하는 거고. 중국의 지역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중국과 그다음에 일본은 패권을 좀 저지하겠다 이런 세력이 지금 맞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핵국과 비핵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핵국이죠. 그 나머지 비핵국이고 영토 분쟁이 문제가 있습니다. 센카쿠 제도, 독도, 쿠릴열도, 간도 앞으로 이제 통일되면 간도 문제가 나오겠죠. 이런 영토 분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 문화적 대립으로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 간의 그런 체제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좀 중화를 추구하죠. 중화를 추구하는데 최근에 이제 중화를 좀 벗어나서 중국이 중화를 벗어나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내세웠어요, 중국이. 이제는 중국은 중화보다도 여러 국민들이 합쳐서 만드는 그런 통일적 다민족 국가, 이걸 국가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화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탈중화, 다른 나라 탈중화를 추구하고, 역사 문제도 있습니다. 역사는 이제 중국이 역사를 갖다가 있는 사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치로 역사를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지금 동북공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구려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고 중국 시간에 중국사입니다. 백제도 중국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중국사예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옛날 일제강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변 강대국을 보면은 역시 주변 강대국은 자국 이기주의입니다. 그 자국 이익 앞에 다른 동맹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P5 상임이사국 미중러와 지역 강대국 일본, 이 사람들이 남북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자, 당군 조선 때 보면 한나라가 개입했죠. 고구려 때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신라 때 당나라 쭉 이렇게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대도 지금 카이로 회담, 얄타 포츠담에 쭉 6.25 전쟁 때는 미중소가 다 개입했죠. 즉 최근에 4자 회담 할 때는 미국과 중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다음 6자 회담 하니까 미중하고 미중 남북만 하려니까 너희들이 계속 관여하겠다. 자기들 숟가락을 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국익을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남북한 문제에서는 이 사람들이 개입을 한다. 그게 철칙입니다. 이게 국제 정치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남북 간의 법적 지위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습니다. 원 코리아를 추구합니다. 하나의 통일. 그러니까 남한은 헌법 3조, 북한도 한국이다. 국법부, 북한은 반국어 단체다. 그 다음에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다. 남한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북한은 노동당 교역이 전국적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겁니다. 적화통일입니다. 최근에 2021년 1월에 김정은이 강력한 국방력으로 통일을 조기 달성하겠다. 이건 핵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남이나 북한이 다 똑같은 주권국가입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사 국가만이 해운국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엔 동신가입 이후 한반도에는 2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국내하고 국외가 다른 거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이런 모순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자면은 남북 간에 통일하지만은 결국은 국제적 기준이 적용된다. 그럼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남북 기본합의서입니다. 기본합의서는 91년도 체결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남한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교류도 민족 내부 교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통일할 때까지 남북은 서로가 이 국가가 아니다. 지역 정부다. 북쪽 쪽 쉽게 말해서 북한에 있는 정부, 남한에 있는 정부 이렇게 간주하자고 정치적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 구성적으로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북한이 모순적 지위에 있지만은 성적 실체를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구 분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 코리아 원칙을 유지시킨 그런 하여튼 그런 좀 애매모호한 합의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은 국호 국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반도기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남북 합의는 비준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있어서는.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그런 북한이 반국가 집단이 조직이지만은 단체지만은 국제적으로는 엄연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에 의해서 남북 통일이 진행되겠죠. 자, 그럼 통일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 이 민주평통 자료인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쭉 있습니다. 보면은 통일이 필요한가 점점 이게 줄어듭니다. 통일이 필요한가 의견에 대해서 국민들 지지도가. 그러니까 통일이 불필요하다.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추세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그 뭐 국제 정세도 영향이 있고 대북 정책이나 북한의 대남 정책도 영향이 있겠죠. 자, 2021년도에 그 통일연구원에서 한 조사를 보면은 평화공진은 압도적이 많고 통일보다 평화공진 항이 낫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입니다. 특히 이제 20대는 더 하죠. 20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70대는 이제 뭐 거의 가깝죠. 이런 세대차가 있습니다. 자, 바람직한 통일 방식은 역시 이것 한국 갤럽에서 한 건데 이게 점진적 통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통일이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57%가 점진적 통일입니다. 빨리 통일하고 통일을 부르는 19%밖에 안 되죠. 자, 통일을 바라는 사람 생각 보면은 역시 가장 좋은 거는 민족 재결합, 경제 발전이 가장 위입니다. 즉 여기 전쟁 방지까지 전쟁 위협에서 경제 발전, 투민족 통일 이게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통일을 반기지 않는 사람의 생각을 보면은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 사회적 혼란이 증가된다, 이질감이 많다 이겁니다. 국민들 생각이. 자, 통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통일을 우리가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갈래 길입니다. 통일을 주가적 그냥 이대로 가자. 뭐 통일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각자 살자. 그래서 이제 분담 비용이 들겠죠.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들고 통일이 안 되면 이 길로 가니까 장기적으로 들고 소모적 비용이 됩니다. 비용 손실 개념이죠. 뭐 군사비, 체제 경쟁비, 전쟁 위험, 그 인도적 문제, 뭐 정오, 이념적 갈등, 이산가족 고통 이런 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지속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역시 길고 험난한 인고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은 역사적 순리다. 그리고 정치적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통일이 되려면 이런 정서가 조성돼야 되고 또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게 되겠습니다. 통일 비용은 상대적으로 분담 비용보다는 단기적 비용입니다. 투자 성격의 비용이고 그래서 초기에 그 통일 직후 초기 관리하는 비용, 그다음 제도 통합 비용, 그다음에 북한 경제 투자 비용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보고를 하나 썼는데 2015년에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45년간 통일 비용이 4천조인데 통일 편익은 1경 4천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배가 되는 거죠. 자, 통일이 될 수 있는 요건 보겠습니다. 자, 통일 관련 국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여론조사 받았지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국가 차원의 통일 전략 실행력 이것도 여러 가지 뭐 리더십이나 전략 조절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한 중간 정도 됩니다. 남한 측은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죠. 자, 북한 측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북한 통일 에너지가 정권 유지 에너지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지도부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적화 통일밖에 없죠. 한민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는 통일, 적화 통일 방식 포기 이건 극히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것이냐 이것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 현실을 모릅니다. 북한 주민들이. 탈북민들은 알지만. 자, 국제적인 조건을 보면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통일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 영향이 없는 한반도, 미군 철수, 한미동맹 소멸한 통일을 원합니다. 완중지대 포기 곤란하다. 일본은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는 통일 반대. 러시아는 영내에서 균형 노선을 유지하는 통일국가. 미국은 중국 영향력이 강화되는 통일국가 불안. 뭐 이런 식입니다. 국제 정치적으로도 이웃에 강력한 통일국가가 등장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것도 원하지 않겠죠. 자기도 힘센 세력이 나오는데. 자, 통일의 방식입니다. 통일의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로 전쟁에 대한 통일입니다. 무력에 대한 강제 통일인데 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가장 그 부작용이 있고 가장 뭐 피해는 많지만은 가장 단순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 지금 과학의 기술 발달로 공멸 가능성도 배제 불가하다. 핵전쟁이나 뭐 일어나면은. 그래서 전쟁에 대한 통일은 아마 한반도에서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자가 약사를 흡수하는 통일입니다. 독일 방식인데 이거는 일단은 가급적이면 국력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야 되고 서로 간에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서로 개방이 되고 라디오, TV 개방이 돼서 알아야 되는데 그 2차 대전국 패전국으로서 독일은 굉장한 외교 정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련하고 프랑스를 돌려 세우고 영국도 돌려 세우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통일이 된 겁니다. 합의의 통일 방식은 예멘 방식인데 예멘이 어쨌든 그런 유리한 이게 정세가 조성되어서 통일을 했다가 합의로 통일했습니다. 95년 1대1 대등한 통합으로 대통령 북예멘이 맡고 남예멘 때 부통령과 일부 장관만 맡았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군이 북한 북예멘 군대, 남예멘 군대, 뭐 부족 군대 뭐 각자 지휘하고 경제 침체되고 인플레이션 나고 하니까 막 통합 노력이 거의 없었으니까 다시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남예멘 분리동 선언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해서 무력에서 북예멘이 이제 민주체제인 북예멘이 승리를 했는데 결국 이제 통일을 했습니다. 결국 이건 합의에 통일했다가 다시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통일한 겁니다. 자, 남북 통일은 어느 방향이 될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되겠죠. 세 개 중에 하나 될 건데 전쟁에 대한 통일, 합의에 대한 통일, 특수 통일. 가장 좋은 거는 뭐 합의가 이게 가장 좋죠. 그러면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겠죠. 이것도 사실은 좀 불투명합니다. 이 세 개가 복잡해서 예멘처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죠. 자, 역사적 교훈을 보면은 삼국 통일은 전쟁이나 흡수 통일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삼국 통일은 전쟁에 의해서, 후삼국 통일은 이거는 전쟁과 그 다음에 통일 신라는 흡수 통합된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북한 정권 그러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역시 국가가 소멸되는 것은 침공이나 반란입니다. 침공에 의해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조선도 일본의 침공으로 소멸되죠. 반란이라는 것은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쿠데타한 딱 이유 두 가지입니다. 북한 소멸 가능성 보면은 타국의 북한 침공은 거의 상정 불가합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봤을 때. 그러니까 북한의 반란에 의한 소멸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많이 주장하는데 그거는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고 수령 독재와 엄격한 통제 감시로 반대 세력 형성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발 사태가 하는 북한의 그 급변 사태 이것도 사실은 이론적 가능성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일되면 어떻게 변할까? 인구는 지금 당장 된다면 8천만입니다. 한 20일이 되는 거죠. 국토도 세계 108에서 84위에서 영국과 비슷합니다.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 1인당 7.9만 세계 7위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패러다임도 보면은 이게 지금 한반도 사진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가 바다로 보이죠. 밤이니까. 실제 바다고. 이리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섬입니다. 우리 남한은. 그래서 그 인식이나 사고, 생활, 행동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섬이 대륙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삶의 양적, 질적 향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력정대의 변화로, 국력정대로 대한민국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건국대 4학년
그 2013년 당시 4학년 그 이정호 군인데 이 학생이 볼라디에서 영국 가는 오토바이로 15개국을 횡단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바다로 가서 쭉 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통일되면은 여기서 아무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리 가고 유럽 가고 뭐 동남아 가고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캠핑카 하나 사면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생활이 그냥 급진적으로 변합니다. 모든 문화가 다 변하는 거죠. 자, 통일 후 동북아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은 기본적으로 국제 정치의 본질은 불변한다. 힘의 정치다 한다. 그다음 지역 패권 경쟁이 있다. 강력한 이웃국가 출현을 견제하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강국들은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가공할 무기, 뭐 핵 이상의 무기도 등장하겠죠. 그다음 세력 균형을 추구하고 또 국제 지구촌 사회가 되면서 상호 오진이 심화되고 하기 때문에 전쟁은 그렇게 옛날만큼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됩니다. 자, 통일 후의 가정 정세를 보면은 딱 요거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패권을 잡으다. 중국이 계속 어떤 방법으로든 중국이 패권을 잡으면은 결국 조선시대 같은 게 그게 되겠죠. 중국이 중화를 내세워서 일본이 패권을 잡으면은 일본이 이제 지역 내 패권 국가가 되면은 공세적인 한반도 정책을 하겠죠. 어쨌든 같은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일본이 자기가 패권을 잡았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을 잡으면은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중일이 딱 정립을 정립을 하게 되면은 삼자 간 세력 균형이 벌어져서 삼자 간 합종 연행하듯이 막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패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뭐 가능성 수준이지만은 중국이 분열되고 일본이 설악하고 한미가 밀착되면 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그래서 통일을 늘 염두에 두고 대내외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대분야로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영내 질서 형성을 추구하도록 하고 통일 외교 역량을 계속 강화해야 됩니다.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핵무기 없는 통일국가, 동아시아 평화 안정의 기여, 뭐 이런 쭉 할 수 있겠죠. 대내 분야는 전 국민이 통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통일이. 아, 통일은 내일 아니야. 이렇게 통일하면 내 세금이 나가. 내가 뭐가 돈을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통일이 어려운 겁니다. 점점. 특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0대가 그 평화공전 그게 여론이 많기 때문에 청년층 대상으로 다양한 통일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하려면 통일을 하는 나라가 국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 국력 정대를 위한 국민적 역량을 많이 결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북한 전략도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 의사로 남북 통일을 호응해 오도록 남북 통일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와 북한 주민을 분리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취해야 된다. 그다음 북한 주민의 국내외 정세, 남북한 실장 등을 있는 팩트를 그대로 전달을 많이 알려야 된다.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류, 뭐 협력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 주민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게 딴 게 아니고 개성공단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은 개성공단에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지금 푸틴이 지금 투표를 하고 있죠. 결국 앞으로 미래 통일되면 북한도 투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엔이 나서거나 강대국이 나서면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중국이 개입해서 통일을 막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통일을 하겠다고 찍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통일 정세가 임박하면은 민간이 총력해서 민간군이 총력 대응 체제로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 통일 외교를 배가하고 뭐 기로에 봉착할 경우에 중대한 결정 분수령에 딱 이르면은 정말 이게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뭐 신라 삼국 통일에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다음에 신라 삼국 통일 경과에 있는 역사는 쭉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그러니까 김춘추가 고려를 방문해서 막 감금되고 그다음에 외도 방문하고 막 합니다. 협조를 얻으려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당나라에 가서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당의 연호와 감봉을 그대로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쓴다는 거죠. 옷도 그대로 쓰고 뭐 연호도 다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백제 공격하고 그다음에 또 백제 부원군도 격파하고 했는데 당나라가 결국은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하면서 안동도부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영토 욕심을 보이는 거예요.
고구려는 또 내분으로 이렇게 결국 일부는 당에 일부는 신라에 막 투하고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라하고 고구려 부원군이 나당 전쟁을 개시하죠. 공격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당에 사제사를 파견해요. 특사를 파견해서 사제하고. 그래서 결국은 최종에서 나당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어쨌든 신라가 당이 그만둡니다. 그만두는 거는 토분이 당을 상대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막기 급급했던 겁니다. 자, 나당 전쟁 성격을 보면은 연합군 간의 전쟁입니다. 같이 옆에서 싸우다가 하루아침에 적이 된 겁니다. 거기에. 쉽게 말하면 우리하고 미국하고 같이 어디 싸우다가 갑자기 우리 적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7년간의 장기전입니다. 신라가 7년간 싸웠다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기간과 똑같습니다. 7년간 전쟁했다는 게 상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과거 아주 총도 없고 그런 시대인데 신라의 통역전을 했을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지역 패권국과 약소국 간 전쟁이에요. 외부 지원 없는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겼습니다. 신라가.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자, 신라의 성경에는 대의명분보다 실리우선 강령책 유화책을 병행한 겁니다. 그 적어 정책을 사전에 정확히 분석해서 그 차원의 전략으로 대응한 거고, 그러니까 요충지를 미리 사전에 장악하고 정비활동하고 축성 작업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김유신 역할도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 흥무대왕이라고 지금 추정되고 그렇게 했는데, 당의 패배 요인을 보면 역시 병참 보급작전 실패입니다. 병참. 이것도 컸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토분이 전쟁을 일으켜서 더 이상 신라에 투입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통일하는 외교도 좋지만 이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전략적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프리덤 스태포 미국 싱크탱 건데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4년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2014년도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론 막 나올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별로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사점이 있습니다. 향후 10년 내지 20년 내에 한국은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 후 10년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 땅, 자원, 노동력에 남한의 기술, 자본이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다. 한국이 통일되면 만주지역에서 큰 기회가 열릴 것이다. 큰 기회가 열리면 어떻게 됐어요? 중국은 이거 못하게 무조건 막겠죠. 중국이 한국 통일을, 남북 통일을 적극적으로 막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북핵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핵기술을 지원해주고, 미사일 지원해주고, 차량 지원해주고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국력은 유지될 거면서 일본의 가시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변국 지도자 주장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냉정하게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딱 30분 됐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BC 2333년에 당군이 조선을 건설한 이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최대 전성기를 살고 있습니다. 당군 조선 때 그 광활한 영역을 넘어서 강대토 대왕 장성 때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세계 국제적 지위나 경제적 문화적 그런 우리가 역량이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복받은 세대고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어느 정도 하긴 했다. 왜냐하면 세계 지금 유사 이래 가장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지만은 아직 해결 안 된 게 이 나라가 분단되어서 이 분단을 넘어서 통일된 나라를 이 시대에 물려줄 수 있다면은 어떤 고난이 따르고 인내가 필요해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다짐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